제 아들은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신문지 덮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요. 원래는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그 집을 사기 위해 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죠. 신혼 첫 해는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살더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 보태서 장만한 아파트였죠. 근데 지금 그 집은 제 아들 것도 아니고 제 손주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돼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놓을 거예요. 대출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 믿고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은 제 아들. 그날 이후 그 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여주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며느리 친정엄마, 제 아들 명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고 제 아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아이도 가정도요. 제가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었기에 믿었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착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음식도 잘하고 제게 선물도 자주 챙겨주고 저는 참 고마웠어요. 요즘 애답지 않게 예의도 있고 착하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손주가 생기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핵가족이에요. 그러고는 점점 거리를 두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오히려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 당했어. 집도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는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으니까요. 법적으로 제 아들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집은 누구 돈으로 샀는데? 내 돈, 우리 둘이 모은 돈.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었던 집이야.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면 이미 명의가 바뀐 상태였고 며느리는 집은 친정엄마가 도와줘서 산 거라고 주장했답니다. 증거가 없으니 법원도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이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제 손주는 지금 엄마와 외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저를 외할머니인지 그냥 아줌마인지조차 헷갈려 합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그 한마디가 저를 또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모든 걸 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제 아들이 서울역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길가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대요.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버티다 쓰러졌다고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병원비를 댈 돈도 없었고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더랍니다. 결국 제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사기죄 관련인데 확인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황당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명의 이전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아들이 협박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손주가 증인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가끔 무섭게 화내요. 그 짧은 말로 저는 나쁜 시어머니, 위협적인 어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며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라고요.
며느리는 지금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친정 식구 명의로요. 제 아들은 단 한 칸 쉴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하철역, 찜질방, 서울역, 거기가 제 아들의 집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며느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좁은 전셋집이었지만 어디라도 바람 피할 곳 있는 곳이면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문 앞에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거 침입 및 재산 침해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제가 제 아들을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며느리 쪽에서 또다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당신 아들, 당신 손주 보러 오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넣을 거예요. 그 한 줄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저는 단지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밤새 기저귀 갈며 고생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노력하는 모습이 이뻐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걸림돌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옛날식이에요. 저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며느리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재를 하겠다며 애썼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한 채 시댁 단절을 선언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는 제 아들이 변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아들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제 말에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 집 원래 엄마가 도와서 산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그냥 명의만 갖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예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SNS 마켓, 그리고 부동산 투자. 다만 모든 자금의 출처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벌어온 돈도 제 손주 이름으로 들어온 출산 축하금도 전부 며느리 손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지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친정으로 돌려놨습니다. 보험도 대출도 심지어 아이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좌도요, 전부 친정 엄마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디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며느리들이 피곤한 거라고. 며느리는 이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상대는 사업하는 젊은 남자랍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돈도 많고 며느리와는 SNS로 이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새 뒤척이다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 잊어라.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도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애가 내 아들을 이용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 손주는 제게도 제 아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조차 이제는 며느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하교를 시킨답니다. SNS에는 아이 사진을 올리며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내 사랑, 우리 아가 내가 지켜줄게. 그 사실을 제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한날은 술 기운에 제 아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참고 견디는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 애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건만 집도 빼앗기고 아이도 빼앗기고 사는 이유까지 뺏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 증여 문서 위조까지 드러났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자신 명의로 돌린 수십 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명의를 이용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니 모든 상황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가 구속되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더군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아파트 네가 친정엄마 명의로 바꿨던 거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대출이 문제였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대출금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니? 아들한텐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지금 너는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산다고요? 지금도 엄마 폭에 눈물이나 닦고 있는 그 사람과 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 모르세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지금 애랑 같이 길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이 지친 이유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가져갔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내 손주도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넌 줄은 아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뒤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아이 면접교 법권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되돌려주기로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당시 며느리 친정엄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겁니다. 이걸 근거로 며느리 쪽은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친정엄마는 구속됐습니다. 위장증여와 명예도용으로 수십억 부동산 세탁한 60대 여성 구속. 기사는 익명이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그 기사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애 보러 가도 되겠지?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사람답게 다시 숨 쉬는 데까지. 며느리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만 가득했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엄마인지에 대한 자화자찬뿐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엄마니까. 그 글을 본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라도 살고 싶겠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고 저는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을 위장증여 그리고 친권 행사에 대한 편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당하고 냉철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남은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을 내보일 이유도 누군가를 원망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긴 시간 참아온 진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일.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아들은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조금은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고 아이 역시 이미 외할머니와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며느리 편이 돼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들, 외할머니가 구속 중인데도 엄마가 지켜줄게라며 찍은 거짓된 일상들이 오히려 법정에선 현실과의 괴리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조정이 이어졌고 마침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부에게, 면접교섭은 모에게, 손주가 다시 제 아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낯설어 했고 처음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일 같이 아이 곁에 있었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많이 미안해. 이제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아이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 말 이후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마다 과하게 아이를 포장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항상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법원에 정식 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시 양육 환경을 조사했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교육 환경,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며느리의 면접, 교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비로소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 재우고 나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시 살아볼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쓰러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야지. 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저희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차차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치를 보고 말이 적었던 아이가 요즘엔 아빠에게도 저에게도 웃으며 말도 걸고 학교 얘기도 하고 친구 자랑도 합니다. 며느리는 항소를 예고했고 자신이 모함당했다며 SNS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내 아이를 빼앗긴 그날부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 문장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실은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아이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이제 직장을 다시 구했고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주 간식을 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는 무너졌던 저희 삶이 조금씩 다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이 아이와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그날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곳곳에 장문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지금 아들과 떨어져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죄 하나뿐입니다. 시댁은 늘 저를 감시했고 남편은 무능했으며 시어머니는 제게 모여 글 줬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는 사실인 듯 일부는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의존했고 아이에게 손을 댄 적도 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며느리의 말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젠 싸울게요. 이젠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이후 아들은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SNS 게시물, 며느리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심지어 며느리 친정엄마의 과거 인터뷰까지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에게 접근하려 했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법원은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도 온통 상황이 그랬다는 변명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와 떨어진 현실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간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문과 달리 그녀는 다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번엔 친권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양육 환경의 불안정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다시 아이와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외부 자극에서 기인하며 현재 주양육자와의 애착은 안정적임, 과거 엄마와 외할머니의 언어적 압박 갈등 유도,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그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스스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접겠다고 말한 후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아이를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안정됐고 아들도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간식을 챙기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과다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이전의 명예훼손 대응에 대한 보복성이 짙었습니다. 법원도 그 점을 파악했고 결국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더군요. 시댁의 아이를 빼앗겼다. 혼자 남겨진 엄마의 눈물, 가해자로 몰린 엄마, 피해자로 만들어진 시어머니. 하지만 이번엔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동정을 보내지 않았고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결국 당신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매체에도, 법원에도, SNS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걔도 힘들었을 거야, 그쵸, 엄마?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는 잊으면 안 된다. 용서는 해도 다시 당하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손주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엄마 생각 별로 안 나요.
그냥 아빠랑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에겐 이제 너 하나면 충분하단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그날도 저는 손주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갑 낀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이 일찍 퇴근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했어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고마운 하루였죠. 그런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앉은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이었고 고급스러웠던 옷차림도 사라진 채 묵은 먼지 냄새가 나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한참 고민하다가요. 이제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지금 집에 없고 애는 지금 자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그냥 자는 모습만이라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애는 널 그리워할 틈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다시 흔들 필요는 없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이젠 정말로 갈게요. 며느리가 돌아선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의 잘못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만든 상처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아이에게 짐이 된 엄마였다는 사실도요. 이제는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를 미워해도 좋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수조차 없는 마음이었기에 다만 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긴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빵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가끔 자원봉사도 나가고 아이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더군요.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서든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통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당시엔 미움이 컸지만 지금은 그저 바르게 다시 살려고 노력 중인 며느리를 그저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언젠가는 손주가 커서 엄마를 물어보면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며느리가 엇나가지 않길 바라봅니다.